그러니까 의대 정원이 늘어나고 융합학과들이 생기면서 우리에게는 매우 큰 희망이 생겼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럴 때 대한민국의 부모님들, 그중에 엄마라고 불리시는 분들은 이 모든 걸 의심합니다. 혹시라는 걱정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꼭 기억해 두실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항상 긍정적 에너지로 넘쳐야 됩니다. 그 기세로 수능시험 현장에 가야 승리합니다. 걱정은 여러분 몫이고 부모님들 몫이고 그 걱정을 해소하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어쨌든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탐구2 선택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전에 정원 선생님께서 쭉 다 설명드렸습니다. 다만 설명을 하나 더 보강을 해드리면 좀 전에 그 최저 기준 있잖아요. 3업 7? 3업 8인가요? 6, 7이요. 네. 그런데 페이지가 팍 지나갔는데 의대 논술 최저 기준이 그렇지 않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의대 논술 최저 기준 3업 4? 이해하시죠? 네. 상당히 가혹한 수능을 여러분이 최저 기준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능이 쉬워진답니다. 진짜로 쉬워집니다. 그래야요, 제가 뽑은 모토입니다. 1등급이라는 것은 우리의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100점을 맞자. 우리는 깊은 생각은 100의 민족이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될 거라고 저 확신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드리면서 우리 부모님들께 드리는 말씀 잠깐 드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도 학부모입니다. 이미 큰애는 대학을 다니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수험생 시절에 상당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모가 고등학교 3학년인 우리 수험생한테 줄 수 있는 것 셋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감동입니다. 감동 아시죠? 감동? 네. 아이가 막 뭔가 감정이 울컥할 정도의 무엇인가를 우리 부모님께서 과연 줄 수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설득입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효용성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가? 그걸 제시할 수 있다면 우리 학생들에게는 현실이, 미래가 보일 것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움직임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는 협박입니다. 어머님들께서 짊어지고 있는 멍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협박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통했었을지 모르나 이제부터는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상당한 정보에 이미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을 협박하려면 반드시 정확한 데이터와 정확한 팩트가 필요합니다. 정리합니다. 감동을 전해주시든가 효용성 있는 근거를 제시하시든가 팩트와 데이터로 학생을 협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어느 것도 아닌 대충의 감정의 표출은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오히려 레이스를 망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에게 협박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갖고 계십니까? 이 자리는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효용성, 데이터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감동은 학생들하고 수업 현장에서 저는 할 자신이 있습니다. 학생들하고 상담 자리에서도 할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곰곰이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입 필수사항 점검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편에서는 이 점검사항을 전제로 우리의 실천적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수시에 학생부가 간소화되고 자기소개서가 폐지됩니다. 이거 여러분 다 아시죠? 최상위권 학생에게 자기소개서라는 것은 여름 무렵에 소위 자소서 시즌이라는 게 생길 정도로
우리 학생들이 대략 한 2주 내지 3주간 완전히 소설 쓰기에 몰두했던 시기였습니다. 황금 같은 여름방학을 우리 학생들이 적어 쓰느라고 밤새고 공부를 소홀히 하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게 폐지된답니다. 그러면은 수능은 단일 레이스로 고등학교 3학년 전부를 통합하게 됩니다. 3학년 내신은 1학기 내신이 곧 수능 과목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실제 나오는 문제들도 대동소이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수능까지 내신과 더불어 하나의 레이스가 진행된다. 단일 레이스란 말은 장기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요. 자기소개서가 살아있던 시절에는 우리 학생들이 3주간 소설 쓰느라고 공부를 덜 했어요. 다만 자기소개를 쓰는 동안에 본인의 꿈이, 본인의 희망이, 본인의 10년 후가, 본인의 15년 후가 막 그려지면서 매우 행복해졌습니다. 심지어는 그 시절에는 자기소개서가 쓰여지는 동안에 본인이 그 대학을 다니는 꿈도 꿨다고 합니다. 항상 사람이 그런 긍정적인 꿈을 꾸게 되면은 자기한테 쌓였던 스트레스의 일부가 해소됩니다. 쉼터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폐지됩니다. 그러면은 부모님이든 애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든 우리는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시간을 아껴서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 학생들은 이 장기전이 되는 순간 1. 지루함에 빠지게 됩니다. 지루함의 친구 안일함입니다. 안일함의 친구 앉아는 있으나 졸기 바쁘고 누워 자기 바쁘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오히려 학생들의 에너지가 흐트러지고 망가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서 올해 반드시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셔야 될 두 단어를 써드리겠습니다. 상담하고요. 휴식 같은 운동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1년 내내 똑같은 리듬으로 살아내라고 하면은 정말로 살아내는 철인 같은 매우 소수의 인간들이 있습니다. 뭐 저도 그런 사람에 속하고 조금 전에 여러분 인터뷰에서 봤던 어떤 그 서울대 의대를 간 어떤 여학생 들으셨나요? 네. 그냥 철인입니다. 철인. 그들에게는 장기전이 돼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걸 지나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인 경우는 그리고 지금 시대의 우리 학생들에게는 장기전, 그리고 인내력이 요구되는 이 과정들이 매우 힘들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초기적인 상담 매우 중요합니다. 공부를 잘하건 공부를 못하건 시험 성적이 좋았던 시험 성적이 나빴던 선생 찾아 상담하십시오. 시험을 잘 보면 격려와 칭찬을 받을 테고 시험을 못 봤다면 그 이유를 찾아서 해결 방법이 나올 겁니다. 해서 그 시간만큼은 힐링의 시간을 삼아야 됩니다. 제가 선생이 할 일이고요. 부모님들께서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염두해야 될 주제입니다. 휴식이 필요합니다. 운동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 운동이 곧 휴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이 지금부터 차근차근 본인의 생활 루틴이 되게끔 구성해야 장기전 저거를 꾸준히 진행해서 최고의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미션입니다. 단 15분 만에 휴식 같은 운동을 하거라라고 여러분에게 미션을 드립니다. 그럼 무슨 운동 종목을 찾으시겠습니까? 1번입니다. 추천 종목. 여학생인 경우는 줄넘기를 해주십시오. 남학생인 경우는 팔굽혀펴기 좋습니다. 잇몸 일으키기도 좋습니다. 턱걸이도 좋습니다. 아령 들기도 좋습니다. 스쿼트도 좋습니다. 여하튼 짧은 시간이지만 뇌를 쉬고 몸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부모님들께 미션입니다. 우리 학생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음악, 그림, 사진, 이야기 등등등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1번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과탐2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정원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세세하게 더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극적이어서 잠깐만 확인해 보면 1등급 컷에 표준 점수가 쭉 있습니다. 만점의 표준 점수가 있습니다. 1등급 컷에 표준 점수 중 가장 극단적인 점수가 만점자 중 원과목 만점자의 그 어떤 표준 점수보다도 높습니다. 1컷의 최저점수가 60, 몇 점이죠? 이게 72점인가요? 이 점수마저도 다 높습니다. 그래서 그냥 권합니다. 하십시오. 다만 주의할 점, 정원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지만 핵심은 어찌 될지 모르는 모든 상황일 때마다 최고 실력자는 자신의 목표를 그냥 만점에 두는 겁니다. 100점 맞겠다는 각오로 투를 선택하십시오. 만점 맞을 각오가 잘 안 된다. 자신이 없다. 그러거든 만점 받을 수 있는,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그 과목을 선택하십시오. 투 과목 2개를 선택하면 가산점을 준답니다.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잘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결의를 다져주시되 당신의 수학에 대한 완성도가 어찌 되는지 이거를 전제하십시오. 수학이 완성되어 있다면 충분히 탐구 투를 하는 것이 현실적이 될 겁니다. 수학이 고달파요. 근데 나는 투 오타쿠가 되고 싶어요. 네, 이게 상당히 위험한 선택일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수학의 완성도가 되어 있고 만점을 받아낼 각오를 가지고 투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대 정원이 늘어서 재수생, 반수생, 삼수생, 장수생 매우 많이 늘어나도 내년만큼은 재학생의 투 과목에 대한 핸디캡이 사라집니다. 왜냐고요? 그들도 안 했었습니다. 네, 그런 해가 간혹 벌어지는데요. 네, 지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또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런 걱정을 또 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 그 말 듣고 전국에 최상위권이 몽땅 풀어가면 어떡해? 여러분, 최상위권이 정보에 더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친구들이 더 빨리 움직입니다. 상위권이 갈 때 중위권, 하위권도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변하지 않는 한 아마도 투의 유리함은 어쨌든 유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2등급이 나왔어요. 그걸로는 안 됩니다. 염두에 두시고 다음 갑니다. 조금 전에 정원 선생님께서 등급 말씀하셨고 100분이 말씀하셨고 표준 점수를 말씀하시면서 등급 중요치 않다. 100분이 변환 표준 점수로 변화된다. 표준 점수 결국은 원점수를 가지고 평균 100으로 재설정한 점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수학 선생이고 표준 점수 만드는 그 공식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수학을 전공하셨던 분들께서는 Z점수를 만들 줄 알 것이고 Z점수에 상수 2개를 곱하고 더하면 표준 점수가 나타납니다. 그냥 1차 함수일 뿐입니다. 즉 모든 표준 점수는 결국 원점수와 거의 흡사합니다. 이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점수에 주목하는 게 아니고 최상위권은 항상 만점자하고 나하고의 격차를 보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내가 만점자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그 과목에 대해서는 천상천하 유아 독전입니다. 내가 원점수에서 만점자에 비해서 3점이 까였습니다. 표준 점수 거의 그 비슷한 점수가 까입니다. 100분이 물론 급간 간격은 좀 좁아지지만 그리고 어떤 특정 해에는 이게 붙지만 국어나 수학에서는 대체로 이 격차가 조금 축소될 뿐 여전히 그 차이는 유지됩니다. 이해가시죠? 결론, 표준 점수는 그냥 언론에 나오는 그냥 아무도 모르는 점수일 뿐입니다. 내가 받은 점수가 143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수학 점수는 만점이 100이거든요. 어느 해 내가 표준점수 성적표로 143점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수학자도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냥 100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구나 일 뿐입니다. 이 친구가 진짜로 만점일지 말지 모릅니다. 즉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다음 100분이 시험 쳐봐야 하는 겁니다. 그냥 100개로 자른 겁니다. 다음 등급 시험 쳐봐야 합니다. 결론이 뭐죠? 시험 보기 전에 나 목표는 1등급이야? 네, 이런 거는 1등급을 거부하는 친구들이 설정하는 겁니다. 나의 100분위가 99? 무슨 소린데? 나의 표준점수 140점? 무슨 소리지? 전문가인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되물었습니다. 그럼 학생들은 답을 하지 못합니다. 즉 해마다 만점자의 표준점수 달라지고 1등급 컷 해마다 달라집니다. 결론, 그것 가지고 운운하지 말라. 그렇다면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점수책의 핵심은 뭐냐? 과목별 반영 비율입니다. 여러분 소위 가중치라는 거 아시죠? 네, 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국어하고 수학하고 두 과목을 표준 점수로 반영하기는 하지만 그냥 원점수로 산출된 표준 점수를 그냥 단순 합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국어를 1로 뒀을 때 수학의 가중치가 쭉 리스트업 되어 있습니다. 아주 극적인 학교들 보이시나요? 네. 연세대, 성대, 한양대.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표준 점수를 맞았더라도 수학을 잘 보면 거기는 1.5배의 점수로 환산한다는 얘기입니다. 다 이해가시죠? 네, 국어 표점이 매우 높아요. 수학 표점이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중치를 곱하는 순간에 이건 또 역전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점수는 바로 요 가중치 반영된다는 정보입니다. 수학을 잘해야 되는 학교가 저렇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탐구로 쭉 가보면 압도적인 비율이 한양대에 주어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성균관대하고 한양대를 제외하고 연대도 있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연대, 성대, 한양대인 경우는 여튼 국어가 좀 떨어져도 수학, 과학을 잘한 자 너에게 문을 열어준다 이런 얘기죠. 서울대인 경우는 좀 애매하죠, 그죠? 네, 잘하는 친구들끼리니까 이 1.2마저도 의미 있는 가중치입니다. 그걸 고려해서 내 과목 간의 점수를 적절히 조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실천 결론, 시험이 쉬워진대잖아, 그지? 그럼 다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 실수가 용납될 수 있는 과목은 뭐겠어요? 그래서 저는 수학 선생이지만 국어는 이런 상태인데 반영 비율을 생각해 보면 국어에 1점 차는 1점 차로, 수학에 1점 차는 1.2점, 1.5점, 2.0, 1.6 차이로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수학은 무조건 다 맞아야 하겠습니다. 인정되시죠? 네. 가산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문계열도 동일한 맥락이 주어져 있습니다. 수학 중에 높은 과목, 여기 한양대 인문, 성균관대, 그리고 서강대가 그렇습니다. 탐구 중에 그나마 좀 높은 거, 여기 성대, 고려대, 여기 7점 되는 성대, 한양대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표가 주어져 있으니 여러분 참고하시고 실제 점수를 가지고 저거 곱하기 해서 더해 나간다고 생각하고 비교해 보시면 어느 과목에 더 비중을 둬야 되는지가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지나갑니다. 논술로 가보겠습니다. 좀 전에 논술에 이런 이슈가 있었죠. 1. 최저 기준이 늘어나고 있다. 늘어난단 말이 많은 학교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대 최저 기준이 3합 4? 네, 여러분 3합 4를 산수하세요. 1 더하기
이까지만 인정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네. 즉, 논술로 대학을 가려 해. 물론 최저 기준이 없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죠? 네, 논술만 뽑는 연대가 그러죠. 한양대 그러죠. 네, 이 두 대학을 제외하면은 대체로 대부분의 대학은 다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의대, 네, 이 두 대학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대학에 그만큼 높은 장벽이 있다는 겁니다. 즉, 나는 논술로 대학 가겠다. 나는 수능을 포기하고 논술만으로 가겠다는 말은 연대, 한양대 두 대학만을 나는 고집한다는 말이고 절대로 그 선택은 옳지 않습니다. 아직은 2학년 2학기 중간고사만을 치렀을 뿐입니다. 벌써 꼬리를 내리고 논술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당신은 과거 친구들을 이길 수 있나요? 재수생 이길 수 있나요? 반수생 이길 수 있나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 너무 빨리 후퇴하지 마십시오. 즉, 논술 올인 절대로 지금 여러분이 선택할 카드가 아니라는 것. 수능으로 가는 큰 길에서 논술을 병행하는 게 답이라는 점을 일단 말씀드립니다. 다음, 출제 범위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연계열 대부분의 학생이 수능으로 수원, 수투, 미적분을 선택해서 치릅니다. 이해하시죠? 지금 자연계열을 말씀드립니다. 논술이 갔더니 1학년 수학도 시험 범위에 됩니다. 확통기하도 논술 시험 범위에 있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수능 시험 범위보다 논술 시험 범위가 더 넓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이 세 과목인 경우는 수능하고 논술을 어찌 병행해 갈 것이냐라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고, 나머지 세 과목, 네, 고등학교 수학 1학년 수학입니다. 확통기하를 어찌 공부해 나갈 것인가, 이 전략적 계획이 필요해집니다. 의학학대학도 생각해 봤는데, 의학학대학에 가보면 여기까지는 모두가 필수입니다. 확통, 네, 선택하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기하, 출제하지 않는 학교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학교를 찾아 정리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 우리 정원 선생님께서 본인이 지원하고 싶은 학교 리스트를 16칸을 만들어서 접으라고 그랬죠. 네, 중요합니다. 논술 시험 범위가 학교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가서 여기 주목해 주십시오. 경희대 의학학, 그리고 아주대 의학에서는 과학 논술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네, 그 점 고려해서 내가 저 대학들의 논술로 응시하고자 했을 땐 나는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지 이걸 반드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나와 있는 서울대 면접 및 구술고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대 일반 전형에 구술고사가, 면접고사가 어렵다는 것은 주변에 소문으로 들었을 겁니다. 말로 하는 논술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범위 역시나 수학, 3범위. 결론, 수능 선택 과목하고 논술 시험 과목을 생각해 보면 세 과목이 더 남아있다는 것. 이걸 모두 다 공부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학에 논술 시험으로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의대 계열은 제시된 모든 문제를 거의 다 풀고 한 문제에서 약간의 감점까지는 허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논술로 가고 싶잖아요. 그죠? 그럼 논술 공부를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공부를 어떻게 하지? 할 때는 도대체 논술 시험은 어떤 게 나오는 거야? 이걸 알아야 그에 대응할 수 있는 공부 체계가 성립가능합니다. 물론 시중에는 공부를 쇼핑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내가 굳이 꼭 알아봐야 돼? 학원 가서 쇼핑하다가 마음에 드는 학원 찍고 거기 가서 수업 들어보다가 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마치 물건을 반품하듯이 환불받고 딴 학원 다니고 이렇게 투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절대로 고등학교 3학년 할 짓이 못 됩니다. 아무리 본인이 선택한 그 학원이 좀 주변 소문에 좀 약하다 해도 그곳에서 본인의 최선을 다하고 그 학원의 그 선생님이 자기를
진짜로 수제처럼 키워주신다면 오히려 그 학생한테 더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쇼핑하지 말라는 거 해서 논술 문제들을 쭉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논술 강의를 해오지 않았습니다만은 해마다 등장하는 모든 논술 문제를 다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첫 문제하고 수능시험하고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들 문제들 중에 수능 문제를 향한 아이디어들은 있는지 이걸 찾아보고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 매우 심각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1. 이미 선행학습 금지 규정이 논술시험에 5년 전부터 적용된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술시험이 딱 출제되잖아요. 그러면 현직 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 가서 이 문제에 선행학습적 요소가 있는지 검증을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들끼리 또 짬짬이 하면 어떡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모든 내용을 선행학습 영향평가라는 보고서의 형태로 각 학교 홈페이지에 모두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걸 공개하지 않으면 위법이고 그 위법에 따라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법으로 시행 중입니다. 그래서 보통 논술을 하면은 왠지 초고난도 무슨 대학 수학 같은 걸 상상하게 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는 최근 3개년간 논술 시험 문제 전부를 분석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심지어 연대, 한양대, 카톨릭대, 의대에서마저도 철저히 고등학교 과정입니다. 심지어 그 논술을 주관하시는 학교 선생님들, 대학교 선생님들께서 밝히신 바 있습니다. 논술 시험이 좀 쉬워져도 괜찮다. 왜? 변별할 수 있다. 왜? 수능이 아니라. 왜? 단답형이 아니다. 학생이 어떻게 풀었나 풀이 과정 중에 점검하다 보면 부분 점수가 상당 부분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학생들의 논술 점수가 다 변별이 가능해집니다. 시험이 쉬워도 가능하다는 것을 대학 측에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고등학교 과정에서만 출제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떤 시험이 되느냐? 다단계 서술형 시험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 안에 여러 단계의 문제들이 설정되고 각 단계의 문제를 풀 때 교과서에 각각의 서로 다른 과목의 서로 다른 주제들이 시리즈로 얽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다음과 같습니다. 카톨릭 대학교 어느 논술 문제에서 나온 건데요. 제1단계는 경우의 수 문제가 나타납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미지수가 포함됩니다. n이라는 미지수가 포함됩니다. 자연수가 포함됩니다. 그걸 가지고 일반항을 찾으면 수열이 나타납니다. 그 수열을 가지고 극한을 물으면 수열의 극한이라는 단원이 적용됩니다. 그 수열의 극한을 미적분의 마지막 단원에서 정리를 해보면 수열의 극한은 결국은 급수에 도달하게 되고 그 급수는 곧 정적분이 된다는 교과의 기본 체계가 있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확통, 수원, 미적을 결합시킨 그런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많은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원의 방정식이 등장합니다. 기하에 있는 2차 곡선이 등장합니다. 방정식을 풀면은 또 다른 어떤 식이 나타납니다. 그 식을 가지고 미분할 수 있습니다. 그 식을 가지면 미적분에 또 이룰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단편으로 쪼개면 고등학교 내신 시험에 서술형 각각의 문제가 되는데 이들을 2개씩 묶으면 이게 바로 수능에 등장하는 나름 중상난도 이상의 문제들이 됩니다. 논술은 저거를 더 넓혔다 이 말이죠. 결론은 그리하여 철저히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는 그 논술 문제도 대단한 논증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대단한 사고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풀이입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풀어서 답을 내고 풀이 과정을 너는 과연 어떻게 쓸래? 제대로 쓸래? 잘 보이게 쓸래? 구성을 잘 할래? 논리적 결함이 없도록
정리할래?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하여 최고의 논술 대비는 수능에 등장했던 고난도 문제들을 수능에 지금까지 등장했던 소위 지난 6월에 교육부 장관께서 말한 킬러 문제라는 것들을 서술형으로 풀 수 있다면 이게 최고의 논술 대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을 저는 올해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작년도 했고 저작년도 또 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생각을 다녔던 여러분 선배들, 논술학원을 다니지 않고 논술 시험에 가서 합격한 친구들 많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풀이 과정을 논리적으로 쓸 수 있는 연습이 되어 있고 학교 내신 서술형 언제나 철저히 대비하면서 써왔고, 깊은 생각, 기출문제집은 올 주관식으로 이루어진 변형된 논술 준비서가 되겠습니다. 깊은 생각에서는 기출문제집도 보기를 다 지우고 주관식으로 제작을 해놨습니다. 보기를 보면 대충 보이잖아요. 다 지워버린 겁니다. 해서 깊은 생각, 기출문제집을 서술형으로 풀겠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가장 좋은 논술 대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모든 대학이 자기들이 냈던, 해마다 냈던 논술 시험을 홈페이지에 탑재합니다. 시험만 탑재하지 않습니다. 채점 기준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채점 기준표만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학 측이 제시한 모범 답안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학생이 쓴 답안도 오픈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수님께서 나와서 출제 의도와 풀이 방법을 강의하는 그런 홈페이지 구성 상태를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표하는 대학 들어가셔서 기출문제를 다운받고 일주일에 2문제씩 풀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다만 미적분이 잘 안 된 친구들께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됩니다. 해서 논술범위 학습법을 요약해봤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원, 수토, 미적분, 수능 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게 이렇게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미적분은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내신 과정의 필수이고, 저 내신 공부가 수능을 향해 가는 가장 중요한 교도보입니다. 그때 저 공부를 통해서 논술에 최적화되는 상태에 도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확통기하 어쩔 것이냐, 고1 수학 어쩔 것이냐, 확통기하 여름방학까지 핵심 개념이 모두 다 정되어 있는 게 필수입니다. 2학년 과정에서 확통을 했던 친구들께서는 3학년 과정 기하를 선택해서 공부하시고, 기하를 2학년 때 했던 친구는 확통을 3학년 때 선택해서 내신 시험을 치르십시오. 그 시험 공부가 곧 논술을 위한 기초 작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작년에는 어떤 친구가 여름이 돼서 저한테 와서 고백했어요. 저는 확통을 선택도 안 하고 이수도 안 했는데 나중에 따져봤더니 논술을 쳐야 될 것 같아요. 어째요? 어쩌긴. 어쩔 수 있냐? 여름인데 수능 준비하지. 논술 수능 끝나고 밤새워서 공부할 결의를 시켜본 적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해서 여름방학까지 저 2과목,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2학년, 3학년을 거쳐서 확통기하는 무조건 다 이수해 두는 게 좋습니다. 되시죠?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은 대부분의 학교는 주로 다 수원, 수투랑 혹은 미적분이랑 연결되는 주제들로 구성하는데요. 간혹 요 복소수란 단원이 출제 범위에 들어와서 우리 학생들의 망각을 테스트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망각입니다. 여름방학 시기에 집중적으로 복습하면 저는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 겨울방학 동안에는 이 문제를 고1 수학, 수원, 수투 중심으로만 여러분 풀어보면 좋습니다. 상위권 수험생 입장에서는 논술 문제를 다운받아서 이 문제가 뭔지 읽어보면은 이 출제한 과목이 어딘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대학이 이미 다 출제 단원을 명시해놨어요. 그걸 찾아서 미리 풀어보는 연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기초입니다. 그렇다면 재학생, 재수생이 아닌 재학생, 우리 입장은 뭐냐? 여름방학, 이때가 논술 대비의 최적의 시점입니다. 그때쯤 되면 미적분의 실력이
거의 완성 단계에 도달합니다. 수원수투 말할 것도 없습니다. 기하 확통 내신하면서 개념 논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고율성만 살짝 병행하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그때 본격적으로 쓰고 첨삭받고 다시 쓰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핵심은 쓰고 첨삭받는 자, 위태로울 것이고 첨삭받은 후에 다시 써본 자, 그래서 심지어는 다시 점검한 자, 이들이 논술을 통해서 대학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쉽다 그랬습니다. 풀이 과정 정확하게 잘 썼는지, 논리적 허점이 없는지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략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학생이 그야말로 주의력 결핍 증후군자가 아닌 한, 어떤 학생이 손에 근육이 문제가 있지 않은 한 8번 정도의 첨삭 단계를 거치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깨닫고 실천해 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수능 직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름방학부터 수능 때까지는 논술을 잠시 접는 게 좋습니다. 그냥 수능에 총력 집중하고 전 과목 100점 맞겠다는 각오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수능 직후에 학교의 논술 출제 날짜에 따라서 어느 학교는 밤새워 논술 준비하고, 어떤 학교는 이틀 밤새워 준비하고, 어떤 학교는 일주일 밤새워 준비하다 라는 각오로 준비해 나가시면 재학생 입장에서 최적의 학습 계획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재수생들은 겨울방학부터 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술 시험에서 우리 재학생이 재수생한테 일정 부분 핸디캡을 가졌다는 거, 이거 인정하십시오. 다만 우리는 1학기 내신 과정을 거치면서 그들로부터 당했던 핸디캡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점, 그러면 최종 전투에서 우리는 체력 만땅이기 때문에 저 시기에 집중하면 충분히 저는 역전도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이상이 논술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수능 가보겠습니다. 수능 다 아는 내용입니다. 한나의 시험지 안에 공통문항 22개 하고 학통, 미적, 기하가 시험지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은 공통문항하고 셋 중에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골라서 시험을 치르는 구조입니다. 점수 소개되어 있으니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수 계산법이 조정점수라는 것을 활용해서 단일 표준 점수를 만든다는 이 제도도 부모님들께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즉 우리 학생이 미적분을 선택했든 확통을 선택했든 기하를 선택했든 최종적으로는 다 합산해서 한 줄로 주르륵 세우고 거기서 점수를 부여한다는 얘기입니다. 되시죠? 단일한 표준 점수 체계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붙어있는 이 말들 때문에 우리는 미적분을 선택했습니다. 어렵고 많아지면 수험생들에게 보상이 생길 것이다. 왜? 그런 과목을 잘하는 친구들이 치르기 때문에 그들의 평균은 높아지게 돼 있고, 그러면 당연히 그들은 점수가 상향 조정되게 돼 있나. 그래서 꽤 합리적인 점수 제도입니다. 매우 공정하기도 한 점수 제도입니다. 수학적으로 계산이 가능해지는 점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이 미적분 쪽으로 옮겨가게 돼 있습니다. 왜? 그 점수가 높으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인문계열 최상위권 친구들을 미적분으로 많이 옮겨왔고, 잠시 뒤에 그 데이터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만 마지막 주의할 점, 두 수험생이 같은 점수가 됐어요. 같은 과목을 선택했고, 그러니까 두 A, B가 미적분을 선택했고 점수가 96점으로 똑같습니다. 이때 4점짜리 하나를 어디서 틀리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생겨납니다. 가중치가 두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통 과목에 원점수가 높아진 학생에게 점수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래서 신문기사에서 가끔 봤을 겁니다. 1등급 컷이 단 하나의 점수가 아니고 88 또는 89, 87 또는 88, 이 점수가 생기는 이유는 공통 과목하고 선택 과목에서 무엇을 더 틀렸냐에 따라서 등급 컷도 바뀌게 생겼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이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은 주인공이 아닌 관찰자, 방관자, 비난하고 싶은 자만 복잡할 따릅니다. 우리 학생들은 실제로 내 실력대로 내 점수가 나온다,
네, 그거를 충분히 다 인정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 결과 항상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2023학년도 수능시험에 대해서 각 등급별 1등급에도 기하, 미적, 확통 선택자들이 들어있는데 그 등급 내에 차지하는 포션을 이렇게 데이터로 구성해 봤습니다. 느껴지시죠? 네. 다음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도 그렇습니다. 굳이 간단한 그림으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면 미적분 집단은 이런 역삼각형 구조의 분포로 보이고 확통은 이게 정방향으로선 삼각형 구조를 보입니다. 어딘가에서 역전이 벌어질 겁니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4등급까지는 다 미적분이 많습니다. 1등급에서는 압도적으로 많다가 2등급도 많다가 3등급은 얼추 비슷해지다가 조금 더 추격하다가 4등급에서 상당히 추격했다가 5등급에서 역전당하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습니다. 이때 여러분 꼭 염두에 둘 것은 그렇다 해서 1등급을 맞았다 해서 무엇이 만족스러우냐? 네, 새로운 시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두 번째, 이곳 확통 쪽을 선택한 이 친구들에게도 각 등급별로 어느 정도 포션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인문계열 혹은 확통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결코 비난받거나 비천한 대우를 받으면 절대로 안 되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친구들은 무조건 집밥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준점수의 유불리라는 것이 동일 점수가 됐을 때 약 3점 정도의 유불리가 있을 뿐 점수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4점짜리 하나 차이가 생기잖아요. 네, 이과 친구들이 아무리 용을 쓰고 기를 써도 저 역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염두에 꼭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자, 그래서 이제 정리가 다 끝날 뻔 했잖아요. 네? 예전에는 저렇게 설명하고 이제 프로그램 설명하고 컨텐츠 설명하고 끝이었는데 올해 6월에 이 카드가 난데없이 날라들었습니다. 대략 한 3개월 동안 대한민국이 온통 혼란스러웠고요. 수학을 가르치든 수학을 전공하는 사람이든 비전공자의 돌팔매질에 자존심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별렀습니다. 9월에 너희들이 어떤 문제를 낼지 한번 보겠다. 이런 심정이었습니다. 욕을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킬러를 제거하겠다. 사실 변별력을 유지하겠다. 그럼 수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묻게 돼요. 킬러 문제를 정의해 보세요. 도대체 킬러가 뭐죠? 오리무중입니다. 나중에 3개월 후에 교육부 장관이 밝힌 바에 따르면 킬러 문제란 고등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고등학교 중에는 킬러 문제를 가르치는 학교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건 다 잡살이고 감정의 꿈틀거림이고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변화가 생길 때마다 저희 집단 내부의 토론에서는 매우 격렬하게 말하다가 최종적으로 분석할 때는 냉정 모드로 돌아섭니다. 그럼 그들은 도대체 어쨌든 권력을 가졌으니 그들이 문제를 내는 것이고 그들이 그렇게 낸다 하니 도대체 어찌 변별력을 확보할 것이냐 그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난이도 구조를 랜덤하게 짜면 절대 난도는 떨어지지만 예전에는 어려워지면서 구성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내 실력 급간에 따라서 내가 도달할 목표 점수로 딱 잘랐어요. 이해가시죠? 나 1등급을 목표로 해. 극상난도 두세 문제 그냥 버려. 나머지만 풀어. 그러면 1등급이야. 착한 시험이었어요. 초상위권 친구들한테는 확 갑니다. 여기에 총력 집중해서 여기서 변별하던 시험이었습니다. 저는 훌륭한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반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그 판단에.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걸 잘랐습니다. 자라고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전에 22번이 29번, 30번이 그리고 14, 15번이 어려운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칼로 그냥 다 자른 거예요.
그리고 끌어내린 겁니다. 그래서 쉬워졌습니다. 반면 오히려 오답률이 높아진 문제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뜻, 깎여 내려온 문제들의 위치하고 치솟아 오른 곳의 위치를 봐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한테는 이 부분이 시험을 시작해서 대략 5분 근처, 3분 근처, 4분 근처째에 도달하게 되는 위치입니다. 거기를 갔는데 예전에 그냥 순탄하게 풀려 넘어갔거든요. 왜 진짜 이런 상태에 우리 학생들이 놓이게끔 문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저게 앞이잖아요. 자존심이 분명히 자존심에 저게 뭘 찌르고 들어와요. 그러면 점점점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당황의 다른 뜻은 정신의 뇌회로가 흔들린다는 얘기입니다. 뒤로 갈수록 점점점 비비꼬여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쉬웠던 문제라도 못 풀었거나 풀더라도 이상하게 풀게 되는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미적분에서도 역시나 그렇습니다. 결론, 절대난도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쉽습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비고위 여러분이 지금 지난 9월 모의평가 그 문제를 그대로 다운받아서 풀어보지 않습니까? 네,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근데 왜 선배들은 그렇게 어려워할까요? 낯설미 있다는 얘기입니다. 난이도 구조를 지금처럼 랜덤하게 짜버리면, 난도 구조가 랜덤이 되면 절대 난도는 떨어지지만 변별점의 위치가 앞당겨지기 때문에 11번부터 시작해서 대략 15번까지 자기가 이 시험을 다 맞냐 못 맞냐의 결정적인 관건이 되는 그런 시험으로 변합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신문항이 하와 중난도에서 출제됩니다. 쭉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그리고 많이 여러분 들어본 얘기들입니다. 실수하는 순간 나락으로 처박힙니다. 시간 관리가 중요해졌습니다. 중상에서 상난도 문제가 10문제가량 출제된다는데 그곳에 가장 필요한 것은 독해력하고 계산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인터뷰에서 어떤 남학생이 밝힌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1페이지도 틀리고 시험 문제도 많이 틀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유를 따져봤더니 처음에 서둘러 잘못 읽고 숫자를 잘못 보고 틀렸답니다. 대부분의 실수는 거기서 벌어집니다. 다 독해 능력 미달자들의 말입니다. 소위 문해력이 떨어진 자들, 많이 배웠으나 문해력 떨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계산 과정에서도 또 실수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저게 돌아오는 수능에 매우 중요한 변별 요소로 등장했다는 점. 다만 우리는 2년 차째에 접어듭니다. 늘상 첫 해는요, 시험이 쉬워요. 왜? 처음이라 생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년 차째가 되지 않습니까? 다시 그 체제 하에서 문제들의 난도는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출제를 간 교수를 상상해 보십시오. 전년도 문제하고 올해 문제하고 유형이 똑같아. 욕먹을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들도 자존심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창의성 있는 사람입니다. 이전 문제하고 다른 문제를 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고난도 문제를 해결하는 테크닉은 초상위권 학생 입장에서는 그냥 수학의 본령이고 이걸 터득해야 됩니다. 그게 논술로 가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내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연 이 알파를 킬러라고 부를지 고난도 문제라고 부를지 그거는 명명하기 나름입니다. 수학에는요, 그냥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 있고요, 상대적으로 중간 난이도 문제 있고요, 상대적으로 어려운 문제 있습니다. 그걸 그냥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 어디서 설을 착 거가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출제하는 상태와 학생들의 상태가 결정할 따릅니다. 어쨌든 그래프를 봤습니다. 초반전이 그렇습니다. 자, 이런 사정을 전제로 초상위권의 실천적 결론을 정리해봤습니다. 1입니다. 기출문제. 지금까지 썼던 기출문제를 몽땅 다 끄집어내서 이제 킬러 문제라고 소위 지적된 그 문제들을 체크하고 이 문제를 한 켠에 밀쳐야 될 상태가 됐습니다. 문제는 밀쳐놓는다 했지 버린다고 한 적 없습니다.
왜냐? 내신이 남아있습니다. 거기서는 그런 문제가 충분히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역대 수능 기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도 교육과정 내에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그들이 잘 보이게끔 구성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이미 저는 3년 정도 전부터 수능에 소위 킬러란 문제는 없다고 주장해왔고 그들을 그냥 고난도 문제라고 불러왔고 저희 기출문제집에 딱지를 붙여놨습니다. 진짜로 킬러 있잖아요. 네, 지금으로부터 7, 8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딱지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풀기는 푼다. 풀어야 된다. 왜? 그 테크닉이 터득된 자, 수학이 만만해 보이거든요. 이게 터득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로 자기 그냥 눈높이에서 막 찰랑대. 네, 그래서 그런 공부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1학기와 2학기는 다르게 진행된다. 네, 특히나 미적분인 경우는 시기에 맞게 학습 계획이 수립돼야 됩니다. 만만한 시험이라 누구나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문제는 집중력과 인내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더 첨언하지 않겠습니다. 문제가 쉬워졌습니다. 지나갑니다. 자, 그렇다면 미적분에 대해서 잠깐만 실천적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겨울이 있습니다. 1학기가 있을 겁니다. 여름이 있습니다. 2학기가 있습니다. 깊은 생각, 레벨 테스트를 치르면 본인의 위치가 가늠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굳이 그걸 구별해 보면 기본 개념이 되었냐? 너는 그 개념을 간단한 문제들에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냐? 너는 두세 개의 개념이 짬뽕이 돼도 다 융합해서 이해할 수 있냐? 너는 더 극단적 초고난도 문제를 만나도 해결할 수 있냐?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략 깊은 생각 돌아오는 그 입학 테스트를 통하면 그 테스트에서 1레벨 또는 2레벨이 나온 친구들은 대략 이 별표점 위치에 있게 돼 있습니다. 기본 개념은 되었고 중학교 때부터 선행학습했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쇼핑했을 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2학년 때 열심히 공부했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개념은 압니다. 연산 어느 정도는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복잡한 연산을 못합니다. 네, 그 상태에 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미 완성된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 한두 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친구는 그냥 천재고 그런 친구는 3학년 내내 그냥 즐겁게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하나 내 풀이하고 같은가 비교하는 재미로 학원을 다니면 되겠습니다. 안 다녀도 좋습니다. 대신에 이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거나 그 시험에서 3레벨 점수를 받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예전 수능은 진짜로 불안했습니다. 이 친구들은 겨울방학 동안에 심화를 거쳐 초고난도 문제의 일부까지를 다루어서 사실상 그 시점에 수능시험을 치르면 전년도 수능시험은 완벽하게 가볍게 담아줄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1학기 내신이 있습니다. 거기를 꾸준히 반복 정렬을 해서 본인의 실력을 2단계에 완성하여 여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름을 맞이해서 이제 다시 한번 쌓아 올리면 드디어 본인의 수학은 여름방학이 마쳐지는 시점에 끝이 나고 이곳에 논술 100점을 향해 갈 수 있는 모든 테크닉은 터득되어 있을 겁니다. 예년 같으면 수능이 대략 이 정도 위치쯤에 있었습니다. 이 23 수능까지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름방학을 통과하면서 살짝 내려오는 이 느낌으로 문제를 조망하면서 통과하여 수능 100점에 도달했습니다. 반면에 말이죠. 3레벨 친구들 지금 미적분을 안 했어요. 그럼 이제 속이 급하잖아요. 그죠? 불안도 생기고 걱정도 되고 안 될 것 같고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깁니다. 도전합니다.
돌아오는 12월 하순 개강 시점까지 이만큼은 여러분이 높여 오셔야 됩니다. 인터넷 강의를 듣든 영상 강의를 보든 어딘가에서 하는 특강을 듣든 여하튼 본인의 실력에 어떤 용어들이 어찌 생겼는지를 알아오십시오. 그럼 이 순간부터 시작해서 겨울방학 때 요기 단계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로 접어들어서 다시 수준을 더 높이면 대략 이만큼까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쯤 되면 예년 같으면 여기서 더 pitch를 올려서 여름 시점에 이만큼 도달해서 저기에 이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수능이 이 선에 찍혀 있는 게 아니고 이곳에 24 수능에 최고 고난도 문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미 그 시점에 이 방향으로 내려와 전년도 수능 이 문제를 다 풀 수 있다면 돌아오는 수능 그냥 다 맞을 수 있습니다. 25도 당연히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그래프를 전제하기 때문에 저는 이미 4년 전부터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고 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 선배들을 다 가르쳐 왔고 최고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어디 가서 헤매지 마시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재학생에게는 이 1학기 내신 기간에 본인의 실력이 최고 정점에서 계산도, 독해도, 풀이도 완성된다는 거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겨울방학은 그거를 위한 전초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적분마저도 다 완성할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조금 전에 그 인터뷰에 있었던 서울대 의대를 간 개포고등학교 그 친구가 남겨놓은 수강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2학년 최상위권쯤에 있는 친구들이 지루하기 시작해 있다는 말입니다. 학원은 스킬을 배우러 다닌다. 내신 때문에 그렇죠. 더 짧은 시간에 더 짧은 풀이로 더 도달하는 이런 것에 몰두하다 보면은 자꾸 그런 것에 대한 욕망이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수학적 논리 근거가 모자란 채로 감 아시죠? 감? 네. 예측, 과단성, 사고력, 예측력 이런 쪽의 친구가 여기 있는 스킬입니다. 저도 스킬을 가르칩니다. 저는 스킬이라는 단어가 싫어서 테크닉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이 친구 왈 그거를 정석이라고 한답니다. 제가 만든 용어고 저도 테크닉을 가르칩니다. 근데 반드시 논리로 결합된 논리에 기반한 테크닉을 가르쳐왔습니다. 초고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등학교 과정 안에서 논리적으로 도출 가능한 그 풀이 방법들을 학생들한테 테크닉의 형태로 전수해왔고 한성만의 방법이라는 프린트를 통해서 총 9개의 주제의 초고난도 문제를 푸는 방법들을 전수해왔습니다. 이렇게 전수하면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방법을 딱 보잖아요. 같이 읽고 수업을 한번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그렇구나 당연하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돼요. 그거를 이 친구는 정석이라고 명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탕이 뚜렷한 자, 언제나 테크닉, 스킬을 논리적 근거로까지 끌어온 자, 이들에게는 수학이 어려워지든 쉬워지든 그냥 찻잔 속의 태풍처럼 느껴질 따름입니다. 최고의 실력자가 되는 것 다른 게 아니고 어쨌든 꼬이면 스킬을 썼다가 맴돌이 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했답니다. 결국 제일 빨리 푸는 방법이 논리로 무장한 테크닉이라는 것, 저거를 한 주제 대비 50번 반복해보세요. 얼마나 달인이 될까요? 그런 사람 입장에서 수능 시험 문제를 봐요. 얼마나 만만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백의 민족임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넘어갑니다. 이제부터는 좀 짤막짤막 가보겠습니다. 1등급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정답은 매우 단순합니다. 내 나름대로의 개념 노트가 필요합니다. 그게 되면 1등급은 무조건 보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부 습관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들이 초고난도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한테 시간 감각을 요구합니다. 5분씩, 한 문제당 5분씩 풀어나간다고 생각합니다. 막히면 3분 더 풉니다. 안 되잖아요? 무조건 체크하는 게 핵심입니다. 왜 저걸 체크하느냐? 풀 때까지 늘어져야 되지 않아? 거기서 수학이 길어지는 거 아니야? 네. 근데요. 그래서 추가로 10분을 더해서 한 총 18분 동안에 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동그라미 해요. 동그라미 했다는 말은 본인이 18분간 헤맸다는 것을 망각하는 겁니다.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이 체크된 문제들이 재도전돼야 내 문제풀이가 반복되고 반복될 때마다 나의 실력이 업그레이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업그레이드된 내용을 노트에 메모를 해둬야 됩니다. 시험 현장에서 나는 어떤 주제를 만나면 어떤 절차대로 풀어야 되는지가 내 노트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꼭 노트를 안 만들어줬습니다. 당신의 두뇌에 노트가 있다면 그 노트의 용량이 대략 50페이지가 된다면 각 페이지에 기록하면 됩니다. 네, 인간은 그게 힘들기 때문에 실제 종이를 사용합니다. 자, 어설픈 초사견하고 수학 고수들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데요. 다른 거 다 빼고 고수들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는지를 잠깐만 소개하겠습니다. 시간에 대한 배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5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특정 문제를 푼다면 고수들은 대략 2분 30초 동안 풀지를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읽고 요약합니다. 그러면서 내 사전 지식하고 비교를 합니다. 읽고 요약한 그 내용들 전부를 적절한 그림이나 연립된 시계 형태로 표현을 해냅니다. 2분 30초 동안 그거 하면요, 시간이 창창 남아요. 사람의 마인드가 여유롭습니다. 그래서 더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함이 살아있습니다. 자기가 실수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 초상위권이 실수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독해 과정의 실패입니다. 중간 개선 과정은 조금만 더 연습하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45% 정도 시간 동안에 계산을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테크닉을 터득했다고 쳐보십시오. 그러면 계산의 최적화된 방식들을 터득하여 알게 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 공부는 결국은 예를 배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게 잘 정리가 되면 더 짧은 시간 안에 계산이 진행되고 풀이 길이가 짧습니다. 풀이 길이가 짧다는 말은 실수가 또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네. 결론. 처음 여유있게 계산은 효율적으로 압축하여 진행한다. 그게 실수를 줄이는 매우 중요한 두 개의 포인트입니다. 물론 마지막에 내가 찾아낸 숫자하고 답이 같은지 비교해 답하는 그 시간도 생각합니다. 앞에서 틀리는 대부분의 친구는 여기서 실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서 실수만 안 하면 1등급은 무조건 보장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한 5명 친구의 실제 문제풀이를 잠깐 보여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수학 문제는 모르시기 때문에 대략 그 맥락만 전하겠습니다. 어설픈 자들이 어떻게 틀리는지, 고수들은 어떻게 안 틀리는지 동일한 문제들을 가지고 소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처음에 여기에 두삼각형의 넓이비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넓이를 하면 급한 자는 어떤 두삼각형이 있는데 넓이가 4대 3일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4대 9입니다. 그럼 부지불식간에 닮음이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 닮음비로 전환해서 2대 3을 쓰고 싶어집니다. 이해가시죠? 수학이라는 과목은 냉철한 이성을 따라서 논리적으로 푸는 것인데 기대,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종교로 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 단추가 잘못되어지면 이 어마무시한 모든 계산이 다 차하게
산물일 뿐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계산을 하고 있는 저 친구, 자기가 어디서 틀렸는지도 모르는데 저 앞에서 틀렸는지도 모른 채로 와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제일 마지막에 가면 어마무시하고 황당한 숫자들에 도달하게 됩니다. 절에서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12번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 시험은 이 친구는 끝입니다. 네, 오른쪽 문제도 착각해서 이거 몽땅 다 틀렸습니다. 글씨 꽤 괜찮습니다. 글씨와 상관이 없습니다. 게으른 자, 초반전에 여유롭지 못한 자, 서두르는 자, 이들이 실수를 저지르고 네, 추락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수학 1문제인데 미적분호 푸는 몇 개의 스킬도 있습니다. 그건 아는데 결국은 그 모든 풀이가 어마무시한 시간을 잡아먹었습니다. 잠시 뒤 저게 얼마만큼 간결하게 풀리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설픈 스킬, 어설프게 익혀서 어설프게 자랑질 하다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원숭이 같은 그런 일은 저지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모두가 다 고통의 몸부림에 해당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일수록 본인의 계산이 이렇게 길어진다고 해서 네,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기입니다. 그러지 않게끔 가야 된다는 것. 자, 그렇다면 이 친구의 풀이를 봐주십시오. 딱 한눈에 보기에도 잘 정돈되어 있는 풀이입니다. 최적의 풀이입니다. 논술시험 답안지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오른쪽 풀이입니다. 이 친구는 매우 성실해서 진짜로 네, 차근차근 다 식으로 계산했습니다. 테크닉을 더 익혀나가면 이 풀이 중 이만큼이 잘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능 만점은 이 친구의 몫이 될 수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진짜로 실력자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십니까? 굵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풀고 시간이 남아서 재점검을 또 했답니다. 결론, 초반전에 여유 있게 읽고 차근차근 요약해서 풀어나가면 시간이 제일 제작되는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이 비결을 우리 학생들이 곧 터득해야 된다는 것, 이래야 올해 안에 우리는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 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나머지 얘기는 똑같은 얘기의 반복이고, 그럼 만점은 뭐냐? 고난도 문제는 뭐냐? 이걸 잠깐만 소개하겠습니다. 아까도 알파에서 잠깐 소개드렸는데요. 너는 지문을 정확히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냐? 여기가 독해 단계의 과정입니다. 이때 조건이 여러 개가 생겨요. 너 병렬적으로 검색할 수 있냐? 똑같은 말이 연립입니다. 저 과정들을 제대로 거치면 이게 곧 고난도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그 단원들은 여러분이 아셔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고 현장에서 학생들하고 계속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최상위권은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냐? 10분간 지금까지 등장했던 모든 수능의 초고난도 문제까지 다 푸는 겁니다. 그런 동안에 실력이 쭉 성장해서 고등학교에서 다룰 수 있는 모든 최적화의 방법들을 터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적으로 결합돼야 시간이 갈수록 강해진다는 것. 해서 말이죠. 예전 선배들이 항상 이 말을 했습니다. 깊은 생각을 다닐 때마다 공부하면 자신감이 높아지고 시험 볼 때마다 점점점 자기가 자신에 찾아갔는데 어쩔 수 없이 재수를 하게 돼서 재수학원을 갔더니 공부하면 할수록 점점점 잘 모르겠고 점점점 혼란스럽다는 이런 토로를 해온 재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논리적 근거가 불분명한 스킬 쪽으로 올라타잖아요.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 위에 올라탄 것과 똑같습니다. 언제는 맞고 언제는 틀립니다. 언제는 멋있고 언제는 안 멋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나요? 내가 뭘 했는지, 무엇이 남아있는지 내 경험이 축적되지 못한 채로 쭉 흩어져 갑니다. 네. 논리가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것.
모든 고난도 풀이는 기본 개념까지 연결돼야 만점이 완성된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로 돌입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모의고사 요만큼 있습니다. 사문학평 시험 범위가 이렇습니다. 6월 모평 시험 범위가 아직도 전부가 아닙니다. 오직 9월 모평만이 시험 범위가 전체 수능 시험하고 똑같습니다. 예비 수능은 9월에만 의미를 갖습니다. 대신에 1학기 동안에 내신이 있다는 거.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초상위권은 언제나 고3 내신, 수능과 연결된 내신, 그리고 수시를 치른 친구는 저 내신 총력 집중하고 그 내신의 힘으로 9월에 이르러 수능까지 가는 기세 좋은 이 흐름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험이 끝난 후 저하고 저희 담임 선생님들께서 학생들하고 1대1 대면 상담을 진행합니다. 진짜 치렀던 시험,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놓쳤는지, 어떻게 푸는 게 가장 효율적일지, 앞으로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일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돌아오는 깊은 생각 입학 테스트, 그 시험 결과를 가지고도 신청자들을 모시고 실제 그 문제들을 분석해서 어떤 공부의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그것도 상담을 하겠습니다. 시험 끝난 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즌을 총 4개로 나눴고요. 각 시즌에 모토들을 적어 보았습니다. 다 읽어보시면 다 납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자료집에 다 쓰여 있습니다. 잠깐 핵심만 더 설명드리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겨울방학입니다. 우리는 논술을 할 건지 말 건지, 수시에 임할 건지 말 건지, 그래서 나의 루트를 미리 정리해 두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수학 공부는 실전 개념과 수능 기출문제들을 가지고 고난도 문제까지 수능을 마스터하는 이 시기로 들어섭니다. 미적분하고 수학 1에 수학 2에 공부 비율을 저는 6대 4점으로 잡아왔습니다. 미적분은 여하튼 총력 집중, 개념부터 심화까지 갑니다. 수원 수투인 경우는 이미 다 되어 있는 친구들을 데리고 고난도 테크닉들을 계속해서 전수하겠습니다. 그리고 1학기 시기에 내신이 곧 수능이라는 거 더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그때에도 수원 수투를 포기하면 곤란합니다. 계속해서 수원 수투의 난도를 점점점 높여가겠습니다. 해서 이 둘은 항상 병행되고 그 비율은 그와 같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겨울방학 때 미적분 특강, 확통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세한사항은 저희 상담실로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세세히 설명 못 드림을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내신 기간에 과목별, 학교별 내신 특강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5년째 진행 중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서울대, 연대, 고대, 그리고 온갖 의대에 합격했던 거의 50% 가까이는 다 수시, 내신,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을 통해 갔다는 거 깊은 생각이 입증해 왔습니다. 그만한 노하우를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7, 8월 여름입니다. 통합 도약을 이루어내는 시기고요. 8월부터 11월 초까지 파이널 솔루션이라는 이름 하에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시기에 저희가 제작한 저희 나름대로 가장 수능답다는 그 시험을 가지고 매 주마다 실전 현장 그대로 모의고사를 치르고 실시간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7개의 문제를 가지고 미니 모의고사를 치르는 미니게임도 진행해서 시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만큼 되면 더 세세하게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희망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겨울에는 미적분을 반별로 다른 시험 체계로 진행하겠습니다. 수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공통문항은 수능 모의고사처럼
미적분 문항은 다 수준별로 나눠서 진행된다는 점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기출문제 모두 다 분석했습니다. 수능도 분석했고요. 논술도 분석했습니다. 참고로 논술에 관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은 정리되는 대로 돌아오는 겨울 특별히 시간을 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분석이 다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네, 여러분 공부를 하다 보면 질문을 잘하는 자, 복습을 하는 자, 선생님을 찾아서 상담하는 자, 이들이 언제나 승리자의 대열에 있었고 그들이 고3 시절은 그 일들 때문에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추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025 수능 승리까지 우리는 100의 민족 다시 한번 선언하면서 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